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지난 시간에 이과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교재를 나누고, 오늘은 그런 질환들 중에서 또 몇 가지 남은, 저희들 또 외부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질환들, 또 궁금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데, 사실 안면신경마비가 이비인후과 질환의 영역이냐라는 걸 궁금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신경마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안면신경 자체가 뇌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뇌이도를 통해서 우리 측두구를 통해가지고 안면신경 관속을 쭉 귀 안쪽을 이렇게 지납니다. 들어가지고 경류공이라고 이렇게 뾰족한 구멍이 있는데, 그 경류공을 통해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 자체가 귀 속을 지나고 귀 안을 쭉 지나고 나오기 때문에 안면신경 마비의 주 원인들이 다 대부분 이비인후과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이 질환을 주로 취급하고 또 많이 저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신경 마비는 물론 말 그대로입니다. 안면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그때 꼽는다면 일단 외상성, 그러니까 우리 다쳤을 때 그게 신경이 머리 안쪽부터 쭉 빠져나와 있는 각 중간에 어느 부위든 간에 외상이 있다든지, 혹은 수술로 인해서, 이 수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중이염이라든지, 앞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중이염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안면신경을 건드려 버리는 수가 있고, 그쪽에 염증이 번져서 안면신경 관이 또 자극을 받아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염 수술 받고 나니까 얼굴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쨌든 그런 외상으로 인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비외상성으로 오는 것이 중이염으로 인해서, 특히 진주종성 중이염이나 혹은 이성대상포진 혹은 벨시마비, 이렇게 나누어서 비외상성으로 올 수 있는 걸 생각했습니다. 일단 중이염이나 이런 질환들은 일단 차지하고, 제일 많은 우리 안면신경 마비 중에서도 거의 한 80%가 해당되는 제일 많은 부위가 벨시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벨시마비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해놨처럼 특발성 안면신경 마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원인 없이 그냥 갑자기,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찬데 다다미돌을 베었다든지 해서 얼굴이 돌아갔다, 찬데 너무 노출됐다, 심지어는 창문을 열어놓고 여행하고 나서니까 감각이 이상해서 보니까 돌아갔다, 이렇게 갑자기 찬데 노출됐다든지, 혹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든지 굉장히 피로했었다든지 할 경우에 원인 없이, 그런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벨스마비라고 이렇게 하고 제일 많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라고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너무 참는 것 때 안면신경관에 갑자기 어떤 자극을 줬다든지, 그쪽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했다든지, 찬데 가면은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긴장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안면신경관에 안에 있는 신경을 눌려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벨시마비라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 보면은 이 마비가 온 쪽은 눈이 잘 안 감깁니다. 그리고 입술이 잘 안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벨시마비는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취급하는 것처럼 머리 안에서 안면신경이 빠져나온 이후에이기 때문에 우리 말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안쪽에서 질환, 어떤 분들 머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뇌의 어떤 질환들, 여러 가지 질환들로 와서 거는 중추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머리 바깥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귀 바깥으로 귀를 통해서 나오는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초성이라는데, 말초성과 중추성을 나눌 수 있는 큰 증상 중에 하나가 이마에 이렇게 올려봤을 때, 이렇게 올려봤을 때나 콧잔등 주름이나 이마를 올려봤을 때 양쪽에 다 주름이 안 잡혔을 경우라든지, 양쪽에 다 주름이 잡힐 경우에는 중추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초성일 경우, 특히 벨시마비일 경우에는 마비가 온 쪽은 주름이 잡히질 않습니다. 주름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가 왔을 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주 이렇게 접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혹은 또 수련 과정에 있을 때는 그렇게 쉽게 접했던 환자들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대상포진이라는 질환이 굉장히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포진이 다른 부위에 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으면 특히 이게 귀에 왔을 때 그걸 이성대상포진이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이성대상포진이 왔을 때 이건 우리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람세이 훈츠 신드롬 이렇게 훈츠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성대상포진이 왔을 때는 정말로 굉장히 귀가 아픕니다. 그리고 귀바퀴 근처에 이렇게 수포가 형성되어 있고 발적이 되어 있는 증상들 옵니다.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들은 대상포진 환자가 왔을 때 귀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귀에 많이 왔을 경우라든지 혹은 올 가능성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에 꼭 한번 보내서 체크를 해보라고 한번 검사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굉장히 심한 동통이 오고 통증이 있는 것 물론 대상포진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만은 그것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면신경 마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면신경 마비만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신경에까지 손상을 주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곁들여서 심한 이명이 옵니다. 귀가 막 우는 소리가 나고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끔 봅니다. 이건 옛날에 저희들 때 그 수련 과정이 있을 때라든지 옛날보다는 최근에 부쩍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안면신경 마비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대상포진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리고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앞서 이야기한 벨스 마비, 특발성 그 안면신경 마비는 사실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낫는 병입니다. 많이 낫습니다. 거의 뭐 일반적인, 뭐 그냥 일반 우리 보존요법이라 생각합니다만은 뭐 이런 일반적인 치료로서도 잘 낫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치료하지 않아도 돌아온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온다. 그러나 한두 명 정도는 치료를 해야만이 돌아올 수 있다. 그 한두 명이라는 게 어떤 치료,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존요법이라고 한 6주 내지 8주 정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스테로이드를 써서 그냥 부은 걸 깔아앉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낫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명이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벨스 마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에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8 내지 9명은 잘 낫는다. 단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잘 낫다가 조금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당혹스러워 있고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면신경관 감압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안면신경이 쭉 되는데 어떤 그 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어서 눌러져 있기 때문에 관을 좀 열어줍니다. 열어서 풀어주면은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술하기도 하고 또 만일에 뚜렷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 원인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어떤 외상이라든지 그것도 수술로 인했다든지 혹은 이성대상 포진이 있다든지 혹은 드물게 어떤 중추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뇌에 어떤 이상이 있었다든지 뭐가 생겨서 그럴 경우는 이 부분을 확실한 뚜렷한 원인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뚜렷한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그냥 침을 맞는다, 무슨 치료를 한다, 이걸로만 해가 끝을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비인후과적으로도 그런 부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벨시마비가 아니다 할 경우에는 꼭 원인을 찾도록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벨시마비일 경우에는 잘 낫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든 다 좋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사실 얼굴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나지만은 겁내지 아니하고 그걸 꾸준하게 치료하면 거의 다 낫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뇌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옵니다. 어지럽다는 환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면신경 마비에서처럼 뇌의 질환 어지러운데 왜 이비인후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대부분 다 다른 병원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제가 그 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귀의 그 기능에 대해서 혹은 생리에 얘기했을 때 주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청각기관이고 그다음에 전정기관의 역할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이상이 왔을 때 나타나는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러움입니다. 어지러움이라고 그러고 또 한자로 현훈 혹은 현기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만날 수 있는 환자,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이걸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
참 어려운 이 병명으로 표현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 들었을 겁니다. 이석증이라는 표현을 하나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이 반규관 내에 그 안에 보면 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현미경학적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돌이 쭉 이 보도블록처럼 쭉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깔려서 균형을 잡고 있다가 이게 어떤 원인에서든 간에 균형이 흐트러졌다든지 혹은 그 부위 어떤 부위에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 돌릴 때 심한 어지럼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력을 검사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으로 볼 때 어지러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확실하게 물어볼 때가 있고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때 어지러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가 아마 들어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뇌의 질환 어지러웠을 때 이 운동이라고 뇌의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건 딕스 할파이크 유발 운동이라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건 확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림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앉혀놓아서 어지럽다고 여겨지는 방향을 돌릴 때 그분이 어지럽다고 여겨지는 이 부분을 돌려서 뒤로 확 이렇게 제치면서 했을 때 안진이라든지 혹은 증상이 완화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이 부분을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라는 그 진단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단은 임상 증상이나 평형 검사 또 여러 가지 그 안진 검사 등으로 하고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은 가끔 항생제를 이독성 항생제 최근에는 이런 이독성 항생제를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에 결핵 같은 거 치료했을 때 어떤 스트랩토마이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 그 이독성 항생제를 쓰고 난 이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원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막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고 난 후에 일시적으로 오는 수가 있는데 비교적 잘 낫습니다. 저는 와서 환자들하고 그 상담을 할 때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병 잘 낫는 병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 여깁니다. 어지럽다는 것처럼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는 거 참 불안하고 어지럽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막 속이 메시껍고 토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 증상들을 나타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는 우리가 좀 멀미해서 토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니엘스 병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가끔 환자들이 와서 달팽이관이 뭐 흔들렸다.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다. 달팽이관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메니엘스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앞서 이야기한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지만은 그 이석증이 주였지만은 메니엘스 병이라고 사람 이름 붙은 병이 있습니다. 이게 주 증상은 세 가지 주 증상이 있습니다. 이명하고 난청하고 현기증. 이게 메니엘스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니엘스 3대 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면 거의 메니엘스 질병으로 메니엘스 병으로서 진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나타나는 뇌의 질환인데 원인은 모릅니다. 이비인후과 질환 원인 모르는 게 많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알아보면은 결국 이것도 스트레스일 경우 많고 알레르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원인이었든 간에 그 와우 내에 있는 임파액이 정상보다 증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상보다 증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뇌 인프가 수정처럼 이렇게 증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습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출렁하듯이 치면서 그냥 어지러워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메니엘스 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물론 청각 검사, 평형 검사, 또 뭐 여러 가지 안진 검사, 이런 검사 방법도 참 많습니다. 검사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치료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검사 많이 하고 치료는 막 거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또 진정제라든지 항구토제, 굉장히 토하기 때문에 속이 메시껍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 확장제, 그쪽으로 가는 혈관을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혹은 뭐 비타민이라든지 스테로이드 등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환들은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 것지만 어쨌든 낫지 않는 병은 아닙니다. 특히 메니엘스 병은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병들이지만은 어쨌든 치료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에 따르면은 또 식이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두고 따라가면은 그렇게 고통을 주진 않고 나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아까 이야기한 어지러움이지만 그다음은 청각 관계가 주로 역할을 하는데 난청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아까 이야기한 음이 전도돼서 되는 과정. 그게 전도가 이 귀에서부터 귓바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막까지 오는 이 전도하는 난청 종류가 있고 그건 음의 전도 기관이 문제입니다. 외이나 중이 오는 난청이고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감음 난청, 감음성 난청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음을 받아들이는 뇌이나 신경 중추의 이상으로 오는 난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난청은 전도성인 난청은 잘 낫습니다. 수술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전도성 난청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감음 난청은 그 신경 자체나 그것도 그 접근할 수 있는 부위들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잘 낫지 않는 질환으로 또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저희들은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참 황당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서 전화를 받다가 전화기가 고장인 줄 알았는데 내 귀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돌발성 난청입니다.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난청이 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좀 다행스럽게 양쪽으로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한쪽이 옵니다. 양쪽이 오지 않고. 그리고 보통 40대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40대에서도 여자한테 많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인 자체가 이렇게 없이 갑자기 한쪽이 귀가 안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끔 귀가 운다, 이명이 있다, 혹은 현기증 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응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내에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나중에 그 치료 결과 성적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째 되겠지. 뭐 이러다 돌아오겠지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는 가자마자 입원을 하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일주일 내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약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치료 방법이 무척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라도 빨리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해서 일주일 내에 치료하고 나면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치료가 비교적 잘 된다는 겁니다. 좀 어느새 어떤 데는 며칠 만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진주에서 계신 분인데 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치료하니까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나는 퇴원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보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퇴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퇴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아마 어떤 치료 스케줄이 잡혔던가 봐요. 뭐 MRI 찍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검사 많습니다.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아마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하고 가시라고 이왕이면은. 근데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의 그 관점은 괜찮으면 괜찮은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혹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또 검사하겠다고 퇴원하라고 내가 권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나아지는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나아지다가 어느 정도까지만 좋아져서 영 안 좋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중요한 것이 일주일 내에 빨리 치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 이후 넘어가서부터 결과 치료 성적을 보면 거의 치료가 절반 이하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응급으로 취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병명 자체가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발적으로 아무 원인 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성 난청, 직업성 난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화면이 잘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폭발음에 노출되거나 소음에서 장시간 우리 기록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한 8시간 정도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온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 우리가 물론 환자는 이거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귀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올 때가 어떤 점이 이명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특징적으로 4천 사이클에서 청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 의학적으로 C5 딥 이렇게 말 쓰는데 4천 사이클에서 싹 떨어졌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옛날에 소음에서 일해 본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계를 돌렸다, 배 밑에서 일했다, 큰 소음 있는 기계 공장에서 일했다, 지금도 그렇다. 혹은 군대 있을 때, 포부대 있을 때, 사격, 이렇게 했다. 이랬으면 딱 그런 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만일에 소음에 노출되고 나면은 청력은 점점 C5dB 아닌 4000에서 2000으로 자꾸 회화 음력까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합니다. 귀마개를 하라든지 혹은 시군인데 노출되고 나서 일을 하고 나면 꼭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거는 한 직업성 난청이라고도 하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치료가 왔을 때 치료되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특히 소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귀마개 하는 걸 귀찮아 여기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기 귀가 버리고 나서 손상되고 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군대에서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는데 사격을 할 때 위에 고참이나 외들이 뭐 귀마개 한다고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바보같이 그 귀마개 벗고 하고 절대 나중에 생각해서도 꼭 귀마개를 하고 사격을 하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손상된 귀는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늘 본인이 시끄러운 데서 일한다든지 소음에서 노출돼서 일을 할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앞서 이야기한 그 난청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검은 선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된 귀박귀가 있고 중이 이속을 3개가 있는데 이 이속을 3개까지 나타나는 부분 외위와 중이까지는 전도성 난청, 전음성 난청이라고 그러고 검은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림상 그림에 보여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쪽에서는 가뭄신경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가뭄성 난청이라고 해서 와우라든지 신경에 손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두라든지 이비인후과에서 편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두와 편도 그 해부 생리를 보면은 일단은 위치적으로 봐서 이 편도라든지 인두는 상인두가 있고 중인두가 있고 하인두가 있고 그건 어디를 보냐면 우리 입을 벌려서 봤을 때 목젖 위쪽에서 보면 상인두고 바로 보이는 부분은 중인두고 목젖 밑으로 혀 쪽으로 쭉 내는 건 그건 하인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목 안에서 제일 크게 또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편도인데 입을 벌려서 자 지금 편도 질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입을 벌려서 양쪽에 이렇게 고름이 고여 있는 부분 쪽에 이게 구개편도입니다. 구개편도고 이게 나는 걸 구개편도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편도염은 여기에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두편도라고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코와 목 사이 쪽으로, 코 뒤쪽으로 해서 편도가 또 있습니다. 그걸 인두편도라고 그러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데노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인두편도라고 합니다. 그 혀뿌리 쪽에 설편도가 있습니다. 혀뿌리를 쭉 빼보면은 혀뿌리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편도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뭐 암이나 생긴 줄 알고 놀래서 오는 분도 있는데 이 설편도라고 그럽니다. 또 이관편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하고 목 사이에 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관을 주위에는 부위가 그 이관편도로 해서 림프 세포가 집합되어지는 그 왈데스 링이라는 걸 저희들이 쓰는데 입 전체를 삥 둘러서 편도가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두편도, 구개편도, 설편도, 이관편도 이렇게 쭉 둘러싸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나 인두의 그 자체가 그 기능 자체가 생체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반사작용에 기침을 한다는 어떤 우리가 잘못 들은 거 갔을 때 탁 쫓아내는 그런 기침을 하든지 혹은 호흡기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성의 공명작용. 그 후두 목에서 이렇게 음성이 쭉 참 중저음으로 좋게 나오는 분은 이렇게 인두 쪽에서나 이런 쪽에 그 공명이 잘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화작용입니다.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도가 왜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편도가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결국 뭐 다 설로 무슨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어 기능설, 그 면역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편도를 떼고 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편도를 떼어내고 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것이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떼기 전과 금방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도를 떼는 적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서 그런 무슨 면역 관계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도라는 게 또 세균 침입설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통해서 자꾸 세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만성 편도염이 하나 그 급성 편도염이 또 원인인데 또 여기서 소화액이 자꾸 나온다. 소화 기능설 여러 가지 설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편도 우리 몸의 일부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은 하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질환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집니다. 이게 편도 질환, 급성 편도염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개 편도의 급성염증을 말하고 상기도 감염의 경과 중에 세균 감염이 돼서 이렇게 아마 저희들 흔히 볼 수 있는 이건 염증입니다. 이 편도 중에서도 아프죠. 목이 아프고 또 음식을 삼키는데 아프고 열이 편도를 가지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은 거의 39도, 거의 40도까지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도 많이 나고 오한이 오고 두통이 나오고 또 이가 아프다고 이제 치통이 있고 온 만신이 다 아프다는 표현은 사지통이 있고 그 영아장애가 있고 발적 종창이 있고 또 이 봐서 이렇게 황백색으로 반점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하얗게 위막이 형성되는 경우 그 참 옛날에 우리가 좀 최근에 보기 힘들지만 딥테리아라는 표현을 쓴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 그런 질환처럼 하얗게 막이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이 국소 속이만 이렇게 보기만 보면 바로 편도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는 진통 해열제 쓰고 항생제 쓰고 소염제 쓰고 안정하고 함수라는 것이 목에 그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따뜻한 소금물이나 좋습니다. 또 물론 약국에 함수액들도 팔지만 그걸 계속해서 씻어서 좋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편도염, 이건 작은 급성 편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오는 건데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반복적 염증으로 기인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프진 않으면서 계속 여러 가지 참 증상들을 가볍게 하면서 괜히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취가 있고 드물게 병소간염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병소간염이란 뭐냐면은 편도에 염증이 와가지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이나 혈관이나를 통해서 하나의 병이 원인이 된 데라서 이래서 편도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심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임파선이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병소간염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많습니다. 또 편도만 아니라도 올 수 있지만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소아일 경우에는 너무 커가지고 음식을 못 삼킨다고 호흡하기 힘들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연하곤란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치료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반복적인 감염이 생겼으니까 자주 아프다. 그럼 그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아픈 것이 자주 아픈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 기준상으로는 1년에 4회 이상은 자주란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것도 기준이 없지. 자주 아픕니까? 예. 그 얼마나 자주라는데. 그런데 일단 기준은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이상 있을 때는 그럼 자주 아프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쓰느냐면은 편도염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편도가 크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크든 또 편도염이 어쩌다 가끔 오든 이건 그때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또 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러 수술할 거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어이구 편도가 크네요. 수술해야 되겠다. 그렇게 커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편도를 얼마나 자주 앓습니까? 편도가 거의 붙어서 그 매몰성 편도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은 자주 아플 경우는 수술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자주 아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병소간염이 왔을 경우에 아까 편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 하나의 그 심장이나 신장, 어떤 다른 병질환, 혹은 경부 임파선염이나 혹은 애들이 참 영양이 잘 부족하다, 잘 안 먹고 잘 안 큰다, 이럴 경우에 편도염을 자주 앓고 있으면 수술을 권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언제 하느냐? 이걸 자주 물어봅니다. 3살 미만일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서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3살 이상만 되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3살이 또 마취의 중심입니다. 체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3살 이상에도 아이고 이렇게 어려도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아프면 꼭 할 만하면 해야 됩니다. 대부분 물론 좀 더 커서 하지만은 어쨌든 수술을 할 만한 이유가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줘도 괜찮은 그런 질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그림이 위에 그림들은 정상적인 편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아라고 입을 벌렸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편도라도 서랍자를 가지고 혀를 누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그 그림을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질문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인두편도입니다. 아데노이드 증식증. 제가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멀리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아데노이드라는 게 인두편도인데 인두편도라는 게 목 쪽 뒤쪽에 또 편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학동기 쉽게 말해서 학생들 1학년 들어갈 때쯤이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그 다음부터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 내지 10세 어린이에게 제일 많고 제일 크고 커서 증식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써가지고 커가지고 코하고 목 사이를 이렇게 가로서기 때문에 코가 막혀버리고 또 입을 늘 벌려서 입을 벌려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데노이드 페이스 해가지고 그걸 또 바보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을 우둔하게 바보처럼 입을 늘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목도 마르고 목에 염증이 오고 또 이 턱이 앞으로 자꾸 나옵니다. 치과 가면은 그 교정 갈 때 꼭 물어봅니다. 아데노이드 있는가 없는가. 이 턱을 이렇게 내는 경우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데노이드로 인해서 그 근처가 이관이 있기 때문에 이 청력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 이게 참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성 중이염이 애들한테 잘 옵니다. 특히 애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온 수가 참 많습니다. 그 귀가 운다고 그러고 또 전에 대한 자가강청이 있다고 그러고 가끔 자다가 코피 나는 경우에도 이 아데노이드 때문에 온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어봅니다.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또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이 수술은 쉬운 수술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데노이드 때는 날을 잡아놓고 막 떼버리기도 합니다. 이 수술은 별로 어려운 수술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냥 누워서 소위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마취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편도를 떼면서 같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도 수술하고 아데노이드는 같은 수술 범위였기 때문에 편도 떼면서 아데노이드가 그냥 긁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수술이라는 어려움과 또 이번 여러 가지 개철자 때문에 하는데 꼭 해야 될 만하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춘기는 이후에는 안 보입니다. 어른들은 없습니다. 아데노이드가. 그래서 조금 지나버리면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꼭 굳이 할 것이냐를 망설여집니다. 요거는 일단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얘가 기 때문에 혹은 이것 때문에 큰 고생을 한다 싶으면은 수술하는 거에는 망설이지 마시는데 수술 자체가 부담이 되면은 일단 치료를 하면서 좀 견뎌보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점점 줄어들면 또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정도나 그 빈도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두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후두라는 것은 우리가 발성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 부위입니다. 후두의 그 상부는 인두로 연결됩니다. 인두로 연결되고 하부는 기관,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여러 연골들과 근육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그 후두강을 이루는 것이 후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질환의 작용은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예기치 못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기도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운동. 보통 기침을 하죠. 칵 뱉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게 또 우리 뭐 살에 낀다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호흡작용입니다. 성대가 호기와 흡기를 하면서 열렸다 닫았다면서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발성작용. 이 성대가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이면서 성대를 진동시켜서 발성을 냅니다. 그 연화작용. 내가 연화작용이라 했지만 성대가 무슨 연화작용을 하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는 후두가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후두계라고 해서 후두 뚜껑이 있습니다. 이게 우측으로 딱 올라가면서 앞쪽 후두 쪽 그 공기가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식도 쪽으로 음식이 넘어가도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쉬면서 먹지는 못하지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순간은 딱 올라가서 막아버리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기도로 넘어가면 막 그 이야기하고 또 일부러 숨 쉬다가 넘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그 기도로 넘어가서 이물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살에 꼈다 기침하고 막 숨이 칵칵 막히는 경우 있고 애기들 이물이 가끔 들어가는 경우인데 보통 후두 쪽 그 기도보다는 식도 쪽으로 이물들이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후두 질환은 급성 후두염이 있고 만성 후두염이 있습니다. 급성 후두염은 이것도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급성 비염 다 물론 우리 표현에서는 다 감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성 후두염은 상기도 감염에 감기 하나의 부분 증상을 있지만은 제일 많은 게 건조한 공기, 그리고 탁하고 건조한 공기에 혹은 굉장히 피로했을 때, 특히 성대로 많이 썼을 때, 말을 많이 했다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는 게 훨씬 안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함 지르는 건 안 좋습니다. 애들이나 어른들이든지 고함 지르는 습관은 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렇게 환자를 본다든지 말을 많이 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더라도 고함만 안 지르면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대를 과용,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비인후과 질환의 모든 원인들 중 하나가 건조한 공기입니다.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호흡기이기 때문에 그 건조한 공기가 안 좋습니다. 증상은 쉰 목소리가 주 증상이고, 물론 기침할 수 있고, 흡기성 천명. 제가 흡기성 천명이라고 표현된 것은 후두 쪽에 질환이 있었을 때는 숨을 들이킬 때 고양이 소리가 납니다. 가르릉 가르릉 한 소리가 난다. 천식일 경우는 기관지 쪽인데 이때는 내쉴 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진단할 때 붙입니다. 들이킬 때 소리 나느냐, 내쉴 때 소리 나느냐. 들이키는 게 힘든 것 같으면 후두 쪽이 질환이고, 숨을 내쉬는 게 힘들면은 기관지 쪽이나 기관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목이 아프다든지 목이 바짝 마르다든지 이러한 건조감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 자체는 이런 임상 증상을 가지고 대부분 알 수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국소송인을 봤을 때, 이비인후과 왔을 때 성대가 부어 있다든지 성대가 발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성대 안정입니다. 성대 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게 하고 힘들어서 가지고 고함을 안 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건조가 안 좋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음성을 많이 쓰는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시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도 건조하지 않게끔 합니다. 습도 조절을 꼭 해주고, 그리고 2차 세균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 염증을 깔아앉히고, 계속 너무 무리하게 급성 후두염을 왔는데도 계속 쓰게 되면은 이것도 만성질환으로 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후두염은 지속적인 후두 자극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남용, 계속해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고함을 쓰는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운다든지 매연이 심하다든지 혹은 코나 목이 안 좋아서 거기에서 자꾸 염증이 분비물이 들어가서 자극을 줬을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줬을 경우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쉰 목소리입니다. 목이 쉬었을 때 혹은 쉽게 성대 피로가 자주 오고 후두에 뭔가 걸린 것처럼 자꾸 호소를 하고 또 간지럽다, 건조다, 또 계속해서 마른 기침이라고 이제 습관적인 기침으로 목을 끌어내는 습관을 자꾸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진단 자체도 물론 임상 증상이 중요하고, 국소소견에 그 만성 후두염의 질환 중에서 성대 결절하고 후두 폴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쉬었다는 것 중에서 또 초점을 맞출 경우에 절대 2주 이상 넘어가면 병원에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염증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2주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에 어떤 결절이 생겼다, 혹은 성대에 어떤 폴립이, 후두에 어떤 폴립이 생겼다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성대 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대 결절은 또 이것도 증상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쓰셔야 될 분들은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대 결절은 떼내는 순간 음성은 금방 돌아옵니다. 떼내는 순간 음성은 금방 돌아오지만 또 음성을 계속 쓰면은 또 생깁니다. 성대 결절은 게 뭐냐면은 성대가 부딪혀서 소리 나는데 고함을 많이 지르면 계속해서 쾅쾅쾅 움직이면은 그 태권도 선수들 뭐 맨날 정권을 가지고 두드리면 여기 뭐 쇠살 돋듯이 계속 성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성대 구독살이 생기는 게 성대 결절입니다. 또 계속해서 자극을 자꾸 주면은 그게 자극주에서 뭐 소리 생긴 게 성대 폴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절은 수술하는 수도 있지만 폴립은 자, 요 그림이 이 위에 뒤에 부분들, 위에들 부분은 결절 부분입니다. 한쪽에는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핀멍이서가 있고 또 위에 부분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결절이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생길 수도 있다. 이건 한쪽만 생겼는데 양쪽으로 생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은 뿔룩 튀어나온 이게 성대 폴립입니다. 폴립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립이 발견됐을 때, 그 옆에 또 폴립인데 이건 밑에 쪽에 발견된 건데 이보다 좀 더 폴립인데, 폴립이 왔을 때는 일단 담배부터 끊으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기침이나 어떤 다른 기침성 질환이 있을 때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다. 그런 경우 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늘 물을 마시게 하고 그 흥대를 남용 안 하게끔 일주일 주고, 앞서 얘기했는데 치료는 수술하면 끝나지만 또 항 생길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자칫 악성 질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